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지 모르고 온라인 같이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많이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 조금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은 지난번에 포럼 트램 때문에 한번 포럼을 한번 했었는데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이제 트램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건 획기적인 일일 것 같고 또 그런 경우에는 정말 디자인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아마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어떻게 대전이 앞으로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나아갈 길 뭐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우리 한글로 뉴 노멀, 뉴 디자인 그리고 영어로 뉴 디자이너라고 쓴 얘기는 빼도 되는지 모르고 뭐 새로운 노멀, 뭐 새로운 디자인 별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고요. 단지 이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이너가 아니고 영어로 디자이너라고 쓴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디자이너 하면 이거는 미술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은 그 업계에 있는 디자이너의 한 70 내지 80%가 홍익 릴레이트드래요. 그러니까 학부를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그러니까 거의 이 홍대 출신들이 이 디자인계를 나미네이트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다양성이 있는 디자이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 한글로 디자이너에서 영어로 디자이너로 가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19 뭐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거의 600명 가까이 발생을 했죠. 과연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된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영어로 된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국내외 정치, 그다음에 국내외 사회,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궁극적인 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국내 경제도 지금 아주 심각하죠. 며칠 전에 이태원을 갔는데 2단계 전달인데도 5시 이후에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식당에 저희 혼자만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때문에 오픈을 하신 것 같고 저희 때문에 주방을 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경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에서 이 국내의 정치, 사회, 과학기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에 디자인은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하고 굉장히 작은 이슈랍니다. 흔히 이 BC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로 해서 굉장히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새롭게 2020년에 BC AD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OVID-19, 그 다음에 AD는 After Disease.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만큼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코비드-19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공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쓰면 이 C라고 하는 커스터머하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경영 매니지먼트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고객을 위하는 거지만 기술과 경영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런 작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이 디자인을 굉장히 빠르게 해방시켜주고 민주화시켜주고 있고 디자인을 보편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 디자인이 닥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보면
이 흔히 이제 CA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도와줘서 디자인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 오토데스크 사장이 하는 얘기는 너무 죄송하다. 우리가 CAD라는 단어를 꽤 몇십 년 동안 썼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저희들이 에이디드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런데 비로소 2017년도에 3년 전이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정말 디자이너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의자를 디자인한다. 그러면요. 의자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자의 무게, 남녀노소가 다 들어야 되니까 무게 5kg. 그런데 그 의자가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게는 120kg. 그런데 가격은 5만 원. 이렇게 조건을 주면 이 컴퓨터가 수천 개의 모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딱 찍으면 옆방에 있는 이 3D 프린터에서 그 의자를 착착착착 만들어가지고 뽑아 이렇게 줘요. 그 전에 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어디다 적용을 했느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 여러분들 상해 가시면은 그 상하이 타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40도 이렇게 꺾이면서 멋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가지고 이 건물을 최적화, 그러니까 일조량 이런 거 계산하고 들어가는 사무실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무실 배치까지를 다 완벽하게 이 프로그램이 제작을 해주는데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재료비를 수천만 달러를 세이브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형 프로젝트인 건설에 적용을 하다가 이제 제품 디자인까지 넘어온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자인 학교에서는 디자이너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하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 자녀나 뭐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디자이너 되려고 미대 가려고 하는 갈 필요가 없어요. 미대를 가면 기술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에서 보는 디자인은 뭐 딱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 경영에서 바라보는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디자인이 너무 중요해서 디자이너한테만 맡길 수가 없다. 아마 이제 트램을 놓기 시작을 하면 이제 트램 차량에 대한 디자인을 놓고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최종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디자인이 너무 중요하니까 디자인한테만 맡기지 않고 디자인에서 올라온 거 담당의 과장님 보시고 위에 국장님 보시고 뭐 하시고 다 보시다 보면 이제 디자인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때 되게 그러실 거예요. 밑에서 되게 디자인 올라오면 A와 B안이 보통 올라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밀어주셔야 돼요. 근데 되게 의사결정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A 안에서는 이게 좋고 B 안에서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합해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는 순간에 그 디자인 전체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꼭 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디자이너한테 맡길 수가 없고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디자이너가 아니라 영어로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제가 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디자인 방법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용호 박사님이 전공했던 서비스 디자인, 요새 최근에 얘기하는 디자인 띵킹 이런 것들이요. 디자인을 민주화하고 더 나아가서 디자인을 해방시켜서 어느 누구나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은 개나 소나 다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희들은 이 back to basic. 그럴수록 문제의 원인,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 결국 미래를 볼 때에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과연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무엇일 것인가의 본질을 따져 들어가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보가 귀할 때에는 미국 가서 유학해서 갖고 온 이 강의 노트가 정말 신주단지보다도 더 귀한 자료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요. 유튜브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강의가 다 있어요. 그 강의 자료를 놓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한 오만입니다. 오히려 교수라는 것은 뭐냐?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 최고의 강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교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이제는 단지 스타일링을 넘어서 문제 발견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는 단계고요. 이 디자이너는 영어로 된 디자이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좀 융합적인 개념의 디자이너라는 겁니다. 제가 산업공학, 인간공학을 전공을 하다가 89년도에 유학을 가면서 공업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명함에 영어로 디자이너라고 써 있었으면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너 학부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미국은 학부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학부 전공이 평생을 가잖아요. 물어봤더니요. 깜짝 놀란 거는 100명을 물어보면 한 5명 정도만 제가 아는 미술대학 출신의 디자이너예요. 나머지 95명은 다 다른 전공이고요. 가장 많은 전공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기계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 전기전자, 그 다음에 심리학, 사회학, 마케팅, 뭐 국제무역, 뭐 별의별 전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명함이 영어로 된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what과 how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거는 존 나이스빗이라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멋진 말을 만들었던 미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마인셋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what과 how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how랑 갈라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대전시 저희 나라가 존재하는 한 대전시 계속 존재하겠죠.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계속 계시겠죠. 역할이 뭘까요? 세상의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전시에서 일하시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대전시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재택근무 수단이죠. 모바일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지만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만 변하는 거예요. 시장님 바뀌면 시장님 바뀌는 거지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저희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what과 how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한 적응력이 좀 쉬워진다는 거죠. 자, 20년 이후에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요소를 놓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와 변하는 수단인가를 놓고 갈라쳐 보면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이 변하겠죠. 그런 기술적인 이슈들이 교육의 본질인 누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본질을 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없고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디자이너는 영어로 디자이너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영어로 된 디자이너의 특징을 봤더니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한 프로블럼 솔버들이고요. 콜래보레이션을 잘하고요. 다 비주얼 띵커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비주얼 띵커라는 단어는 조금 디자이너들이 오해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 왜? 전부 다 홍대 미대 나온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얼굴만 보면 다 알죠. 디자인 해갔는데 윗사람이 딱 보고 표정이 안 좋으면 디자인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말을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이라도 그려서 보여줘야 되고 그림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거 갖다가 뚝딱뚝딱 해갖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역할극 제스처를 해서라도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가 이 비주얼 띵커입니다. 소통을 잘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하겠죠.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하니까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이나 민이나 뭐 어디를 가나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안 됩니까?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될까요? 네, 마스크 쓰셔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가 안 될까요? 네, 그러면 편의상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많이 드셨네요. 3번. 아니면 모두 다가 문제다. 공무원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예, 2번입니다. 2번. 제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들 강의도 몇 번 했는데 똑같이 삼성전자의 부사장들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콜래보레이션이 안 된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콜래보레이션만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는 이건 뭐 땅 당상입니다. 최근 디자인의 흐름을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슨이죠. 아마 데이빗 켈리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이디오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를 만들고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이라고 하는 거를 공동 창업한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 다이슨은 철저하게 예술학교 나오는 디자이너입니다. 데이빗 켈리는 카네기 멜론에서 전기전자, 스탠포드에서 기계과학을 전공한 저 같은 공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이슨을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이슨에는요, 디자이너라는 직급이 없대요. 모든 게 엔지니어입니다. 다이슨 선전할 때 선전을 보시면은 제임스 다이슨 경 이렇게 놓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석 엔지니어라고 써 있지 수석 디자이너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슨은 엔지니어고요. 이 사람은 다 엔지니어지만 이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디자이너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디자이너는 엔지니어랑 같은 의미로 쓰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례가 뭐냐.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 담당 주무과의 이름이 엔지니어링 디자인과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엔지니어링과 디자이너는 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뉴 노멀 뉴 디자인은 변하는 게 없지만 이 디자이너는 한글로 된 디자이너가 영어로 된 디자이너를 벗어서 엔지니어까지 넘어가는 길이 앞으로의 벌어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디자인에 변하지 않는 왓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가시화시켜주고 만져지지 않는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만져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공통의 핵심 역량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공무원들 중에도 제가 보면 굉장히 생각을 잘 도표나 이런 걸로 전달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입니다. 학교는 다니는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못한다? 그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시켜주고 만져질 수 없는 것들을 뭔가 실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나무를 보면 이 뿌리 같은 거는 이매지네이션이고요.
여기에 꽃을 피우는 것도 저희들이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창의성의 결과 맺는 열매를 저희들이 이노베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흘러가는 이 핵심은 뭐냐?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많은 대민들의 시청 방문 경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청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지하철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들어가서 그 3층인가 회의실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 높더라고요. 너무 높. 그리고 들어갈 때 보는 느낌이 좀 뭔가 내가 내 돈, 낸 세금으로 한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남의 집 가는 것 같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을 때에 과연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경험은 무엇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적어도 1000가지 물건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노를 거쳐서만 가능한 것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고요. 이 데이비 켈리 동생인 탐 켈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노베이션은 아주 새로운 프레시한 아이디어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노베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거쳐서 저 위에 이노베이션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게 그렇게 쉽만 일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가기 위한 중요한 것이 이 융합, 서로 다른 것들을 섞는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융합은 이 혼자 하는 내부의 융합과 외부 팀들이 같이 하는 융합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이 융합이 잘 되는 거는 첫 번째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버스, 기차, 비행기 이런 식으로 또는 운전하실 때 뻥 뚫린 길을 갈 때 우리의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복잡했던 것들이 잘 관계가 엮어진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베티 에드워드라고 하는 여자가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이라고 하는 이 그림 공부하는 책인데 이 책 한 권만 읽으시면 모든 분들이 다 화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베스죠.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 이거는 또는 뭐 디퓨즈 모드 이렇게 바바라 오클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언제냐면은 저희가 잠을 자려고 할 때 또는 잠에서 깨려고 할 때 되게 우리 뇌파에서 4에서 7헤르츠 정도가 되는 세타파가 나올 때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중요한 발표를 시장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장표를 만들어 놓고 잠자리에 드시면은 잠이 오십니까? 장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여기다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생각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서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왜냐면 괜히 일어났다가 늦게 일해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 망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죠. 생각조차 안 납니다. 왜? 그때는 세타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잠에서 자려고 할 때 또는 잠에서 깨려고 할 때 또는 그 세타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고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일 잘 이용한 사람이 발명한 에디슨입니다. 실제 에디슨은 4시간 이상 안 잤고요. 연구실 도처에 침대를 갖다 놓고 쪽잠을 잤어요. 그때 쪽잠을 잔 침대가 뭐냐면 그 유명한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시몬스 침대. 실제 시몬스 침대를 그래서 시몬스 침대에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그래서 저도 이 잠자기 전에 또는 잠에서 깨면서 뒤척거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면 굉장히 이 생각의 효과성이 좋아지더라고요. 반대로 가고 있네. 그 다음에 외부 팀이 융합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이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단어는 뭔가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람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보니까 제가 잘 못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뭔가 잘 못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통이 잘 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한국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해예요. 제가 강의하면 우리 집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젯밤에도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쩜 그렇게 자기를 이해를 못하냐. 결혼한 지 3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해를 못할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이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말을 이해하냐 그러면 교수가 말장난한다고 막 또 이렇게 또 깨요. 근데 이 이해라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해한다. I understand 우리 집사람. 집사람 밑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집사람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이해하겠습니까? 학생들보다 저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잘하려면 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 망신당한 단어가 엠퍼티하고 심퍼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다전을 많이 찾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동정, 연민, 공감 그래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자식아 스펠이 다르잖아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정말 무식한 답이었어요.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엠퍼티하고 심퍼티하고는 하늘과 땅인데 이게 쉽게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I feel bad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심퍼티고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엠퍼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 겨울에 기후 이상 때문에 굉장히 추워질 거랍니다. 벌써.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스키 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봄 학기 되면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학교 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야, 이모 어떡하다 그랬니? 좀 조심하지. 부모님 걱정하시게. 가로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심퍼티예요. 심퍼티. 그런데 저희 아들이 보드 타러 갔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순간부터 멘붕이고요. 데리러 갈 때 핸들도 떨리고 호텔방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제 두 팔이 끊어진 것 같고 그날 저희 집사람은 심장이 6cm인가 7cm인가가 찢어진 것 같대요. 그게 엠퍼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미지네이션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드림 상상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저도 이 스마트워치를 타가지고 저의 이제 수면 분석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REM 슬립, 이 Rapid Eye Movement 하는 슬립을 할 때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걸 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자기 전에 주어진 과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면 확실히 뭐 개꿈이라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력이 동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런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존 레논이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but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거 아까 슬라이드를 집어넣느라 그랬는데 이제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많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 다음번 문장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5초 시간을 드릴게 빨리 읽어가지고 요 대문자 F가 몇 개 있는지를 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냐 그럴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정답과 오답 없습니다. 편하게 보시는 대로 느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준비 시작.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시간을. 하나도 없다. 어딘가에는 드셔야 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것 같다. 없으시고, 2개. 여기 시장님 계신 건 아니죠? 어디 가면 회장님이 손을 안 드시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3개. 3개가 있는 것 같다. 6분. 4개. 2, 4, 6, 8, 10분. 5개. 4분. 혹시 6개. 1분. 7개. 없으시고. 3개에서부터 7개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 대전시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다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 한 분.
2개. 예, 4분. 3개. 예, 5, 6, 7분. 4개. 예, 5개. 1분. 6개. 2분. 7개. 예, 1개에서부터 6개까지. 아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네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1개, 2개. 예, 조금 드시는 분들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드시고, 여러 명 드실 때는 손이 쫙 힘있게 들어가세요. 자, 3개, 예, 4개, 예, 5개, 예, 6개, 예, 몇 개 보셨어요? 계속 6개 하시다가, 예, 계속 6개 드시다가 막판에 손을 안 드셔갖고. 6개죠, 6개? 제가 여태껏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도발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하고 다른 걸 보여줬다. 그게 제가 여태껏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도발적인 질문인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냐면, 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150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다 3개 드시더라고요. 한 분이 4개쯤 들면, 저 끝에 있는 제일 그 시니어 교장 선생님이, 어이, 김 교장, 뭘 4개야? 그러면요, 얼른 내려요. 그 3개 드시고, 이걸 보여줬더니, 아까 거랑 다른 걸 보여줬대요. 그때 제가, 이 교장 선생님들이 심각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6개입니다. 왜 잘 못 보셨냐면요. 저한테 낚이셨어요. 빨리 읽어라 그래요. 사실 5초면 충분한 시간인데 제가 빨리 읽으라고 급하게 얘기하니까 막 급하게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finished file 요거는 F로 보이고 F로 발음을 하니까 카운트를 하셨는데 오브는 눈은 F인데 오브 하는 순간에 우리 뇌에서 카운트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시각 정보랑 청각, 사운드 정보가 충돌하게 되면 사운드 정보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한번 걸리면요.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영어로 된 디자이너가 모여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랑 관점이 똑같은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갖고 있는 특히 이 젊은 직원들 생각이 아주 다르잖아요.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내가 오래 살아온 연륜과 경험으로 내 걸로 만드느냐 하는 그것이 이 대전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에밀 빅터라고 하는 탐험가가 한 얘기래요. 이 진짜 발견이라고 하는 행동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데 있다. 저도 아까 여기 이렇게 오는데 그 중간에 오다 보면 무슨 이상한 그 주차장 건물인데 이 포클레인 그 앞부분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같이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 시계를 걸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탁트해서 보는데 오늘 저를 데려다준 이 디자인 진흥원 직원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자기는 처음 본대요. 그 자기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이 뭐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매번 똑같이 본대요.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대전 오면 새로우니까 막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새로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네. 여러분들 공직에 오래 계셨으면 얼마나 익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처음 공직에 임명됐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근무할 때 그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나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 레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함께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영어로 된 디자이너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과 접근으로 정말 대전을 위해서, 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급하게 일찍 끝냈는데, 질문을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원래 보통 질문하면 10,000원씩 드리는데 오늘 현찰이 10,000원짜리가 하나밖에, 어저께 있었는데 몇 개 써가지고 한 장이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하시는 분 한 분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어요. 예. 이게요. 자, 먼저 받으시죠. 예. 예. 아마 평생 교수한테 돈 받아보시기 처음이실 거예요. 예. 그것도 질문하기도 전에. 예. 예. 이 병원, 이쪽이, 의사 이쪽이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기 좋고 쓰기 좋게 만들어서 가격 좋고, 그게 사실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뭐 가격 좋고를 하는 게 아니죠.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죠. 보기 좋고 그리고 쓰기 좋게 해서 가격 가치를 하는데, 이 보기 좋은 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실제 보기 좋은 것을 보면 사용성이 훨씬 좋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쁜 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윗분 결제 받으러 가실 때 언제 들어가십니까? 안에서 곡소리 나는데 들어가가지고 결제해 주세요 그러시는 분 있나요? 없죠. 시장님 어떠신지 분위기 보고, 국장님 어떠신지 분위기 보고, 오늘 최고다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디밀어야 조금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좀 계획이 좀 엉성해도, 야 그래 이럴 때 한번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고 결정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쁜 디자인을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F자를 찾을 때 같이 왜 여러분들이 틀리셨냐면은, 제가 5초 짧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하고 계속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간 거예요. 집중, 초조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 가시면서 행복한 생각으로 병원 가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병원은요, 작년 검사에서 완전 오케이라 그래도 그 다음에 정기검진 가면 그 사이에 뭐 잘못 생긴 거 없을까 항상 불안 이렇게. 근데 병원이라는 데 들어가면요, 딱 키워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웨이팅,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예약은 뭐하러 받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2번째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제가 모 병원에 다니는, 이제 피 검사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갔더니 피를 뭐 때문에 5통인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결과가 어떠냐 그랬더니 다 좋대요. 이 열받을 일 아닙니까? 제 피를 5통을 뽑았는데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병원 관계자들, 병원 원장님한테 혹시 성모병원인데, 이거 뭐 피를 어떻게 쓰시는 거냐고. 아니, 피를 5통을 뽑아갔으면 5통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무 불확실한 게 많다. 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다 긴장하고 집중하고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바꿔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이 이 병원이랑 메디칼이랑 적용된 가장 좋은 사례는 응급실 디자인입니다. 응급실. 그러니까 응급실 들어갔을 때에 뭐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뭐 진짜 어디 전쟁터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다 누워있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고 그리고 병실로 이동되고 뭐 이런 단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이제
이 꼬마 애들이 그 MRI 찍으러 들어갈 때 되게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되고 또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저도 굉장히 들어갈 때 불안하거든요. 근데 꼬마 애들이 거기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냥은 못 집어넣고 약간의 그 수면제 같은 거를 놔야 된대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MRI를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접근을 해서 이제 부모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이 전체 MRI 들어가는 거를 마치 디즈니 월드나 뭐 롯데 월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의 모험의 성으로. 그래서 오늘 네가 그 해적들하고 오늘 싸우러 해적선을 탈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얘기를 쭉 해주고 딱 들어가면 거기가 마치 이 해적과 싸우는 배같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쭉 보여주는 장면들이 다 그래가지고 이 마취도 안 해도 되고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MRI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병원에도 그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환경을 좋게 꾸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냥 간단한 수단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친절하면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때 설명해주고 기다리면 내가 왜 기다리는지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걱정하실 거 없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것 좀 제가 볼 때 최고의 디자인은 결국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10,000원짜리 가치를 하신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전에 돈 떨어져가지고 전화번호 받아서 입금해 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젊은 사람들은 질문한 다음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부자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10,000원씩 쐈더니 또 고맙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예. 네. 어떤 쪽에서 필요하신 책이죠? 오늘 한 얘기요.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그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이 책을 잘 써요. 이 데이비 켈리 이 두 사람이 요 아이디오라고 하는 회사의 사람들이 책을 잘 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Art of Innovation이라는 책인데 요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이 처음에 나온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을 하려면 10가지 얼굴, 10가지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쓴 게 있고요. 최근에 쓴 책은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저는 요 아이디오에서 쓴 그 3가지 책을 권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이제 창의성 그런 얘기 했는데 공직에 계시니까 창의성이나 혁신이나 이런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공직자들한테 제가 질문 던지면 되게 좋아하시는 질문이에요. 혁신, 반대말이 뭘까요? 예? 네? 복지부동. 예, 그 진짜 나쁜 거죠. 이 복지부동. 근데 되게 어려워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저 사람이 복지부동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답을 하실 때는 되게 쉬운 답을 하셔야 돼요. 혁신, 창의성, 반대말이 뭘까요? 현상유지, 복지부동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신 것 뿐이지. 예, 두 분이 전공도 다르고 일하시는 게 달라서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공학한 사람들 얘기할 때는 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동고 그대로 계속한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뭘까요? 퇴보. 예, 퇴보는 뭐 진짜 앞으로 가도 바빠 죽겠는데 물론 한보 갔다가
두고 가려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 거죠. 예. 뭘까요? 고정. 예,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고정, 답습,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방은 틀린 말이에요, 모방. 모방은 이 혁신과 창의성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 신입 직원 오면 무슨 교육 시키세요? 신입 교육은 모방 교육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다. 예. 저희가 레드다 심사 가가지고 중국 애들한테 야, 니네 우리 거 좀 그만 카피하라 그러면 걔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는 옛날에 카피 안 했냐 그래요. 저희 카피 무지하게 잘했죠. 카피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된 거예요. 어린애들 말 한마디 배우면 얼마나 흉내 많이 냅니까? 이놈 그러면 뭐 할아버지한테도 이놈 어디 가나 다 이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갖고 야단도 맞고 그래 보면 아, 이놈이라는 게 어떻게 쓰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은 똑같은 말이고요. 창의성, 혁신의 반대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들 뭐 새 것이 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잘못돼갖고 윗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 직원들이 왜 새로운 일을 못하느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중간에 관리자로 해결을 잘 해주셔야만 밑에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